그날의 토론회가 끝난 다음 날 제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 팀장에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아침 일찍 로비로 내려가 그녀를 기다렸죠. 그녀를 만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 어제 저는 이 도시의 논리와 이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철학적 논쟁도 보았죠. 오늘은 이 도시의 심장을 보여주시죠. 이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하는 그 온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계획에 없었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도시의 심장을 보여달라는 제게 왜 학교를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가 들어선 교실에서는 역사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 대신 모두 VR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지만 아이들의 작은 탄성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서 한 아이의 VR 화면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아이는 현실의 교실이 아닌 가상현실 속 경복궁 한복판에 서서 조선시대의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세종대왕님, 왜 한글을 만드셨나요? 그러자 가상의 세종대왕 AI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마음 아팠기 때문이니라. 아이들은 더 이상 역사를 글자로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느끼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가상의 비단 옷자락을 만져보려는 듯 허공에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 능력의 훈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사에게 다가가 제 감탄을 전하며 동시에 마음속의 의문을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시각적 경험이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할 여지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교사와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졌죠. 저는 더 이상 사실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간 여행을 이끄는 가이드입니다. 아이들이 과거를 체험하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새로운 발견에 눈을 빛내는 아이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죠. AI가 무엇을 보여주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왜와 어떻게를 토론합니다. 기술 덕분에 저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도시의 심장은 거대한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가장 작고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심장을 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학교 안은 대조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한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결코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VR 기기를 쓴 채 어떤 이는 환하게 웃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고향인 북한의 옛집 마루에 앉아 가상의 대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한 할아버지는 평생의 꿈이었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두 팔을 벌리고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멋진 경험이었습니까? 그는 VR 기기를 벗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멋지다니, 젊은이. 지난 30년간 내 두 다리는 나의 감옥이었어. 하지만 방금 전 10분 동안 나는 자유로웠네.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지.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닿을 수 없는 공간을 기적처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감 대신 순수한 기쁨과 생기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과 웃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내 건축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했지만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거나 육체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제 건축은 결국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을 넘지 못하는 유한한 예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미나가 이재 교수님께 이 도시의 가장 깊은 영혼을 보여드리겠다며 지금은 터만 남은 옛 궁궐터의 경희궁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텅 빈 공터를 보며 아쉬워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꺼내 공터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에는 수백 년 전의 궁궐이 11 스케일의 AR 증강현실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고 공터 위를 걷고 사라진 궁궐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당시의 생활 소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김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문헌과 그림, 그리고 고고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복원해낸 디지털 트윈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잃었지만 그곳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라진 과거조차 데이터로 복원하여 현재 위에 겹쳐놓고 있었다. 이것은 보존을 넘어선 영혼을 향한 고고학이었다. 나는 평생 유형의 건축을 해왔지만 그들은 무형의 기억을 건축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도시는 벽돌이 아니라 이야기로 지어진다는 것을.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광장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단순한 프로젝트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30년의 오만을 깨뜨리고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김 팀장님,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토록 이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까? 당신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은 이상적인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바로 지금 고통받는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교수님의 인간과 저희의 인간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현실의 발을 딛고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희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죠. 스마트홈 시스템 덕분에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제 스마트폰에 뜨는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십니다. 라는 이 짧은 메시지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더 큰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제게 이 기술은 데이터나 효율성이 아닙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존엄함과 딸의 하루를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저항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철학적 논쟁도 미학적 비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이 모든 기술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진실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 팀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기술이라는 갑옷을 입은 한 명의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성과 논리의 도시가 아닌 따뜻한 심장을 가진 도시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시작될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미나 팀장의 고백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지성과 논리의 도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를 지키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도시의 모습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오만한 컨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지의 신세계를 향해 떠나는 순례자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갈매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대륙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역동적인 에너지. 우리는 해안가에 위치한 오션익스 부산 프로젝트 홍보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족감도나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VR 기기를 쓰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인류 최초의 해상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육각형 모듈이 잔잔한 바다 위에 벌집처럼 떠 있었고 그 위로는 푸른 숲과 미래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상의 도시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는 파도의 힘으로 도시의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수직 농장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모든 생활 폐기물은 도시 내부의 처리시설에서 100% 재활용되어 다시 에너지나 자원으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순환 시스템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놀라운 기술들은 이미 존재하는 낡은 도시에 이식된 인공장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도시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디지털 신경계와 순환계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심장은 바로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여 도시의 위치를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방어벽을 세우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술은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저질러온 파괴적인 과거를 인정하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지성을 이용해 마침내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궁극적인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인류의 숙제를 풀어낼 가장 급진적이고도 희망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민했던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난제가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비로소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산의 도시계획가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한 젊은 계획가가 존경심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가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억누르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곳에 과연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젊은 계획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도시는 아름다운 정지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닦인 길, 계획된 공원,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죠. 그건 마치 핀으로 고정된 완벽한 패턴을 가진 아름다운 박제나비와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완벽하지만 비극적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본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반응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길을 바꾸고 약자를 위해 시간을 늘려주며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죠. 그것은 수백만 개의 날갯짓이 모여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어 더 아름다운 살아있는 나비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드웨어를 설계했지만 여러분은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그 영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부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최초의 도시를 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도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 스마트시티 워크숍에서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연설문을 조용히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서울의 도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평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도시의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형태와 비례, 그리고 역사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영혼이 없는 도시라고 비판했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도시의 영혼은 오래된 건물이나 화려한 광장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 속에, 차가운 알고리즘 속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현되는 따뜻한 배려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술, 그리고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주는 기술을 보았습니다. 한 시민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데이터 쪼가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군중 속에 가려진 한 명의 약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통해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도시의 아름다운 육체에 제가 이곳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지된 도시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위대한 도시에게 받은 가르침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새롭게 세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아파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회색의 묘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마다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수백만 개의 등불. 그 하나하나의 불빛 속에 아버지의 건강을 기도하는 딸의 마음이, 내일의 꿈을 꾸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장의 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땅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그리고 안녕. 제 두 번째 건축 인생은 이제 막 이곳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